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살에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자신이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울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너졌을까요? 복수를 꿈꿨을까요? 아니면 체념했을까요? 정답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단단하게. 오늘 주인공은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살다간 왕 중 하나, 정조대왕, 조선 22대 왕, 제위 24년.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11살의 아버지를 잃고 그 이후 15년을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48배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는데. 여러분,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정조는 그 질문에 삶으로 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뒤주 앞에 11살. 1752년 9월 22일. 조선 영조 28년. 창경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산.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의 운명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와의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해경궁 홍씨. 이산이 태어났을 때 궁궐 안의 공기가 어떠했는지 따뜻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조는 이 손자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사도세자에게 실망한 영조가 그 아들 이산에게서 무언가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산이 총명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 대신 손자에게 기대를 옮긴 것인지. 어찌됐든 이산은 영조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산이 어릴 때부터 보여준 총명함은 남달랐습니다. 글을 빨리 익혔고 기억력이 탁월했으며 한번 읽은 것은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이 손자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냉혹했던 영조가 손자에게는 직접 스승이 된 것입니다. 이 묘한 역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장 아끼고 가르쳤습니다. 이산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그 감정은 어린 이산 안에서 오랫동안 뒤엉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산이 10살이 되던 해 1762년 뒤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힙니다. 11살의 이산은 그 뒤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영조에게 빌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8일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11살 아이가 그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이 이산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한의 고통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강철이 됩니다. 이산은 후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면 죽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조 이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망 욕망의 자각 살아남기 위한 15년.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산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세력, 노론의 일부 강경파들은 이산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언젠가 왕이 된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산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이산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산을 모함하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산 주변 사람들이 탄핵을 당합니다. 이산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받습니다. 이 15년 동안 이산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심 또 조심. 한 발 한 발을 신중하게.
어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빌미가 되지 않도록 동시에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는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습니다. 유교 경전은 기본이고 역사서, 법률서, 군사서, 문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독서. 왜였을까요? 왕이 됐을 때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이산의 독서량은 기록적이었습니다. 훗날 정조는 자신이 읽은 책들을 직접 정리하고 해설을 다는 작업을 할 만큼 독서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기에 쌓은 방대한 지식이 훗날 규장각을 설계하고 법을 개혁하고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됩니다. 고통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사는 15년의 인내를 지식과 내공으로 채웠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산의 나이 25, 드디어 왕이 됩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직위 그 첫마디. 1776년 3월 10일 정조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즉위 첫날 신하들 앞에서 한 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조선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공개적인 추모였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꺼낸 순간 신하들 중 상당수가 긴장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노론 강경파들은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이산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11살부터 25까지 14년. 그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했다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14년의 침묵이 이 한마디 속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움직입니다. 홍인안 정우겸.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거나 세손 시절 이산을 방해했던 인물들을 처단합니다. 빠르고 단호하게. 그러나 정조는 무차별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보다 미래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들이되 그것이 조선을 무너뜨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정조의 탕평. 세종 이후 가장 야심찬 왕의 정치 비전이 시작됩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규장각과 인재 그리고 적들. 정조가 가장 먼저 만든 것 중 하나. 규장각. 1776년. 즉위하던 해에 바로 설립합니다. 규장각은 단순한 왕실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싱크탱크였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설계할 인재들을 키우는 공간. 정조는 신분과 당파를 넘어 인재를 뽑았습니다. 규장각 검서관. 서울 출신의 학자들도 이 자리에 등용했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이들 모두 서얼이었지만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서얼을 중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당시 신하들의 반발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보면 정조의 결단이 더욱 빛납니다. 세종대왕이 신분을 넘어 장영실을 등용한 것처럼 정조는 신분의 벽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 검서관 제도는 그 벽을 부수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인재들은 단순히 책을 읽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고 왕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고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조와 규장각 학자들의 관계는 단순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조선의 미래를 그리는 동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재. 정약용.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신 관계 중 하나입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재능을 알아보고 아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한 거중기가 화성 건설에 쓰입니다.
정조의 꿈이 정약용의 기술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에게는 적들도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 정조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 이들은 끊임없이 정조를 흔들려 했습니다. 정조 암살 시도. 이것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객이 정조의 침소에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장용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직접 호위하는 친위군대. 기존 군사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군사력. 이 장용령은 단순한 경호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힘이었습니다. 노론 벽파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방해해도 군사적 기반이 왕에게 있으면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정조는 칼과 책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정조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오막 내면의 전한 화성, 아버지를 위한 도시. 1794년, 정조 18년, 화성 건설이 시작됩니다. 지금의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성과. 화성은 정조의 꿈이 물질로 구현된 공간입니다. 왜 수원이었을까요? 그곳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묘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번성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하고 거중기로 돌을 들어올려 빠르게 건설됐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성곽 중 하나. 그리고 정조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원을 제2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것. 노론 세력이 장악한 한양의 정치 구조를 흔들기 위해 수원에 새로운 정치 중심을 만들겠다는 것. 이것이 실현됐다면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조의 화성 행차는 유명합니다. 특히 1795년의 을묘년 행차.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는 행차. 이 행차는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8일 동안의 행차에 수천 명이 동원됐고 그 과정이 의궤로 세밀하게 기록됐습니다. 행차 중에 정조는 화성에서 직접 활을 쏘았고 군사훈련을 지휘했으며 백성들에게 쌀과 물건을 나눠줬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 앞에 나서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였습니다. 화성이라는 공간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와 백성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준 무대. 그리고 이 행차에서 정조는 아버지의 묘에 들렀습니다. 묘 앞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화성이라는 공간이 그 말을 대신합니다. 돌 하나하나가, 성벽 하나하나가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들로 쌓인 것이라고. 육막 귀환하다, 정조의 개혁, 조선을 다시 설계하다. 화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제위 24년 동안 조선을 근본부터 바꾸려 했습니다. 신의 통공. 1791년. 조선에는 유기전이라는 시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점권을 이용해 일반 상인들이 특정 물건을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금난 정권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정조는 이것을 폐지합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업 자유화. 오늘날로 치면 규제 철폐입니다. 이 결정으로 한양의 상업이 활성화됐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고 물가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직접 바꾸는 개혁이었습니다. 형정개혁. 가혹한 형벌을 줄이고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했습니다. 흠음신서. 정약용이 쓴 형사사건 처리 지침서. 정조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조의 의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사도세자.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그 억울함이 정조의 모든 개혁의 뿌리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그것이 정조가 꿈꾼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개혁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접 글을 쓴 왕. 정조는 직접 글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홍제전서라는 방대한 저술 모음집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직접 학문적 논쟁에 참여하고 직접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이 정치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읽고 쓰고 생각한 것들이 곧 정책이 됐습니다. 변화된 일상 정조와 정적들, 그 복잡한 균형. 정조의 제위 24년은 개혁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싸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노론 벽파와의 싸움. 정조는 이 싸움을 정면 충돌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조의 정치 방식이었습니다. 탕평. 당파를 넘어 인재를 쓰겠다는 것. 노론도 소론도 남인도 능력이 있으면 쓰겠다는 것. 이것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피로를 수반했습니다. 모든 당파를 아우르려면 모든 당파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등용하면 다른 당파가 반발합니다. 그 반발을 무마하면 또 다른 불만이 생깁니다. 정조는 이 줄타기를 2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정조의 탕평은 세종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세종은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싸움 속에서 탕평을 했습니다.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반대 세력의 공세를 받으면서도 인재를 아끼고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조의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의 관계. 해경궁은 살아있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는 것을 지켜봤고 아들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조와 해경궁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해경궁의 친정, 풍산 홍씨 가문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모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 아들 정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의 친정 가문을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 덮어야 할까요? 정조는 이 갈등 속에서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1795년 화성 행차도 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가 가문에 대해서는 복잡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왕으로서의 판단과 아들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정조는 그 갈등을 끝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어쩌면 그것이 인간 정조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아들. 팔막 확장 챕터 정조가 꿈꾼 세상, 그리고 미완의 개혁. 정조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정조가 꿈꾼 세상의 전체 그림. 정조는 단순히 제도를 고치고 법을 다듬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신분제. 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이 벽을 정조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허물려 했습니다. 서어를 규장각에 등용한 것. 능력 있는 중인 계층을 활용한 것. 신의 통공으로 상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넓힌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그것은 조선의 건국 이념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유교적 신분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조선에서 신분의 벽을 허무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사회혁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이것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조의 개혁들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조가 완성하지 못한 것. 수원천도 계획. 정조가 수원을 제2의 수도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화성을 건설하고 수원의 대규모 인구를 이주시키고 경제 기반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수원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수원 천도가 실현됐다면, 노론 벽파가 장악한 한양의 기득권 구조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는 4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원 천도 계획은 계획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그 계획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조의 가장 큰 비극이자 조선의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800년 6월 그 갑작스러운 이별. 1800년 6월 28일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8.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조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활발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혁이 진행 중이었고 화성 건설도 완성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독살설, 자연사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조의 죽음이 조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정조 사후 어린 순조가 즉위합니다.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규장각의 인재들이 흩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갑니다. 18년의 긴 유배. 그러나 정조가 남긴 것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화성은 지금도 수원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수백 권의 책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꿈꿨던 것들 신분을 넘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백성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세상 이 꿈들이 씨앗이 되어 조선 후기와 근대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정조는 4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꾼 세상은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 버팀이 역사가 됩니다. 11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도 무너지지 않은 아이. 15년을 살아남은 세손. 24년을 싸우며 개혁한 왕. 48배 세상을 떠났지만 남긴 것은 영원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정조대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이 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